남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어요. 데이트 비용도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혼자 150인 거예요? 네. 진짜 웬만하면 지출은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지영 씨는 좀 카드 내역서를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상담을 신청하게 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이름은 김지영이고요. 나이는 29살이고 이거 신청하게 된 계기는 강의를 받는데도 저한테 좀 접목시키기가 어렵고 또 돈을 좀 더 모으고 싶고 잘 모으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생활비도 뭐 어느 정도 쓰겠다고 달마다 해놓긴 하는데 매번 그걸 좀 초과해서 써가지고 제가 아예 그걸 좀 잘못 설정을 해놨나 싶기도 하고 제 지금 상태가 어떤지 좀 듣고 싶어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마케팅 하고 있어요. 마케팅 회사에서 마케팅 사원. 네, 한 달에 세금 떼고 월 소득 얼마 정도 되세요? 300만 원 정도 돼요. 월 300만 원. 혹시 상여금은 따로 있으세요? 규칙적으로 받진 않는데 있긴 한 편이에요. 있긴 해요. 그럼 1년에 상여금만 혹시 받는 돈 수령 금액 얼마나 되세요? 올해는 일단 200만 원 정도 받긴 했었어요. 1년에 네. 합쳐서. 그러면은 지영 씨가 미래를 준비를 하시는데 돈에 대한 걱정거리라던가 아니면은 본인만의 이제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지영 씨에 대한 정보를 제가 좀 정확하게 여쭤보고 파악을 할 거예요. 그거는 오늘 해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번 2차 상담 때 이제 진행을 해드릴 건데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지영 씨에 대한 정보는 오늘 이제 물어보는 오고 가는 대화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끝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정보를 주셔야지만 숫자를 주셔야지만 제가 포트폴리오 2차 상담할 때 좀 디테일하게 맞춤형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전세 혼자 나와서 살아요. 네. 반전세 보증금은 얼마짜리예요? 1억이요. 1억짜리. 여기에 대출이 있으세요? 다 대출이에요. 다 대출 1억 전체? 네. 계약금 내 돈 들어간 거 아예 없어요? 그거는 은행에서 돌려받아가지고 다 대출이라고 그럼 생각하시면 1억이 통째로 대출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반전세라는 거는 어쨌든 월세도 나갈 거고 플러스 1억에 대한 대출 이자도 나가겠네요? 네. 그러면은 대출은 이자율이 혹시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1.5% 1.5% 당연히 변동 이율일 거고요. 고정금리세요? 변동인 걸로 알고 변동인 거였어요? 그럼 대출은 1.5억에 월세 이자 한 달에 얼마나 내세요? 12만 5천 원 정도 나가요. 12만 5천 원. 이자만? 네. 월세 이자가 12만 5천 원. 그리고 월세는? 월세는 30만 원. 월세는 30만 원. 그러면은 지금 42만 5천 원이 월세랑 대출 이자로 나오고 계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리비랑 공과금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가실 건데 이런 내용들은 지금 어떻게 나가세요? 관리비랑 월세랑 합쳐가지고 30이고요. 공과금은 다 따로 내고 있어요. 공과금은 얼마? 공과금 한 달 평균 한 7만 원 정도 나가요. 월 소득 말고 또 외주 수익이 따로 있어요? 네, 저 외주로 달에 30만 원 정도 들어와요. 이거는 고정적인 수익이세요? 네, 고정이에요. 치킨 돈이 30만 원인 거죠, 매달. 그럼 월 소득은 한 달에 330이신 거네요. 우리가 반전세 살고 있는데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 아니 없어요. 본인 명의의 땅이 있다. 없어요. 본인 명의의 금두컵이 골드바가 있다. 없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모아 가셔야 되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고정 지출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변동 지출, 생활비를 제가 이제 여쭤볼 거예요. 교통비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세요? 10만 원 정도 나오는 거. 그리고 통신비라고 하면은 뭐 집에 쓰는 인터넷 아니면은 OTT 뭐 다 포함해가지고 포함하면 12만 원 정도. 12만 원. 점심은 회사에서 내주나요? 아니면 내가 따로 사 먹어야 돼요? 제가 사 먹어요. 사 먹어요? 그러면은 점심 식대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이거밖에 안 써요? 도시락 싸도. 도시락 싸고 다녀서? 네. 그럼 이 외에는 이제 평일 저녁이라던가 주말에 쓰는 돈 혹은 아니면 일반적인 요리 생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식료품, 생필품 이런 것들을 이제 사셔야 되니까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정도 쓰세요? 한 15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이건 별도로? 아까 생활비 정해놓으신 금액은 원래 얼마예요? 표는 70으로 잡아놨는데 쓰다 보면 이렇게 2배가 넘네요? 지금 현재가 150인데 목표가 70인 그건 목표가 아니라 꿈이에요, 꿈. 목표는 이룰 수 있게끔 현실화된 수치가 목표인 건데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어요. 데이트 비용도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혼자 150인 거예요? 네. 진짜 웬만하면 지출은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지영 씨는 좀 카드 내역서를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50만 원 잡아드릴게요. 아니 왜냐면은 지영 씨 지금 현재 나이에 비하면은 소득 자체가 낮은 건 아니에요. 적은 건 아니지만 문제가 심각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문제가 심각해요.
왜 얘기를 드리냐면은 여기서 더 나갈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여기서 제가 잠깐 스탑을 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미 엔게지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똑같이 월급이 300이에요. 200만 원 저축하고 100만 원 쓰는 친구가 있고 500만 원을 버는 친구가 있어요. 지영 씨는 누가 더 부럽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500만. 그렇죠. 왜냐면은 연봉은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내가지고 어떠한 학벌과 스펙을 가지고 그 회사에 입사했냐에 따라서의 결과물인 거니까. 근데 제가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300만 원 친구는 200만 원 저축을 하고 100만 원 쓰는 친구가 있고요. 500만 원 버는 친구는 100만 원 저축하고 400을 써요.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300. 당연하죠. 그 상태에서 똑같이 월 소득이 각각 100만 원씩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300을 버는 친구는 400을 벌잖아요. 그럼 원래 200 저축하고 100을 쓰고 있었죠. 그럼 이 친구 100만 원 올라간 거 저축을 할까요? 지출을 할까요? 저축이. 왠지 아세요? 이미 100만 원 쓰는 거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더 벌어도 그걸 다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힘들지 않을 거거든. 그럼 500만 원 버는 친구는 100만 원 저축을 하고 400을 쓴다고 했죠. 그러면은 똑같이 100만 원 소득이 올랐어요. 이 친구는 저축을 할까요? 지출을 할까요? 지출이. 왜요? 쓰는 거에 익숙해져. 쓰는 거에 익숙하고 재미있거든. 즉 이미 올라가 있는 엔겔지수라는 거는 삶의 질이에요. 내가 같은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저가 커피를 마시냐 비싼 커피를 마시냐 그 차이죠. 그러면은 이미 본인이 준비해 놓은 것도 없으면서 이미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그게 익숙하고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면은 저축을 더 하는 게 아니라 지출을 더 해버리죠. 추가적으로 더 잡아볼게요. 자, 여기 생활비 외에 더 나가는 돈이 있어요. 모임, 회비라던가 고정적으로 하는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개가 있다거나 부모님 용돈을 드린다거나 등등등. 따로 없어요. 반려동물 안 키워요? 안 키워. 그나마 다행이네. 여기에서의 돈 계산은 한 달에 236만 5천 원. 대략 한 237만 원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한 달에 이 정도 돈 나가는 게 맞아요? 네, 그 정도 나가는 거. 이 정도 나가요? 보세요. 그럼 우리가 소득이 330만 원인데 이미 월 소득은 240을 쓰고 있어. 퍼센테이로 따지면은 전체 월 소득에서 저축과 지출의 비중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5대 5거든요. 근데 이미 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30% 저축하고 70% 쓰는 거야. 이래버리면 돈을 모을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서 소득이 더 올라가도 쓰는 게 더 많아질 거거든. 저축은 단기자산, 중기자산, 장기자산, 보장자산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바탕으로 제가 나뉘어가지고 구분지어서 좀 얘기를 드릴 테니까 저축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적금으로 하고 있어요. 단기 적금? 1년짜리? 네. 단기 적금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요? 50짜리 하나랑 70짜리 하나랑 청년주택 청약 5만 원. 청약저축? 그러면은 단기 적금 50만 원짜리는 언제 끝나요? 만기 내년 3월이요. 3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네? 네. 그러면은 내년 3월이면은 3, 4, 5, 6월 달 나갔어요, 이번 달? 나갔어요. 50만 원짜리는 200만 원 들어있네. 네, 맞아요. 지금 70만 원짜리는? 260 들어가 있어요. 260, 70만 원짜리? 첫 달에 제가 50만 원 넣어가지고. 아, 첫 달에 50만 원 넣고 그 다음부터 70만 원씩? 그러면은 260만 원 들어있고 청약에는 지금 얼마 들어있어요? 378만 원이요. 이 외에 혹시 더 저축하고 계신 거? 주식이나 투자, 코인 이런 거는 따로 안 하세요? 투자는 따로 안 하고 안 있어요. 하고 예금 하나 있어요. 예금 묶어놓은 거? 예금 얼마 묶여 있어요? 2,300만 원. 2,300만 원. 보험회사의 연금, 개인연금이라던가 아니면은 보장성, 건강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보험은 있긴 해요. 보험은 있긴 해요. 어느 보험사의 보험이세요? DB 하나랑 DB 손보? 네, 얼마예요? 한 달 DB 손보는? 31,000원이요. 31,000원. 그리고 메리츠 메리츠 28,000원짜리 하나랑 33,000원짜리 하나요. 그 흥국생명도 36,000원. 흥국의 총 4개네요, 그럼? 네네. 이게 지금 현재 저축하고 있는 다. 그러면은 지영 씨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사회생활 첫 시작. 첫 시작 23살이요. 그럼 6년 됐네. 네. 그럼 중간에 1년 쉬면서 그때 모았던 돈 한 번 다 그럼 쓰고. 중간에 쉬고 나서부터 다시 일 시작한 건 몇 년 된 거예요? 4년 차예요, 지금. 4년 차? 그러면은 330만 원씩 지금 4년이면은 얼마야? 이미 번 돈만 한 1억 3천 정도, 1억 3, 4천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모아놓은 돈은 지금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모아놓은 돈이라고 해봐야 3천이 끝이에요. 근데 330일 번 게 얼마 안 되긴 했어요. 그럼 그전에는? 260 벌다가 2년 뒤에 280 벌고 이제 330. 그래도 한 1억은 될 텐데? 그럼 1억에서 한 3천만 원 모으고 7천만 원 쓴 거예요, 그동안. 지금에 와서 본인의 현재 상황을 확인을 해보니 무슨 생각이 드세요?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돈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로 끝나버리면은 앞으로 돈을 모아가야 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자, 하나씩 잡아봐 드릴게요. 지금 한 달 저축을 138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본인 소득보다 많은 돈이 지금 저축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첫 번째는 지출 파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출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다. 난 그래도 돈 꽤 모은 것 같은데 왜 돈이 안 모이지 하지 않아요? 이 오버가 되는 금액은 내가 모아놓은 돈에서 다시 재저축하는 거야. 그럼 저축을 내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내 손 위에 늘어난 자산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 저축과 지출의 생활 패턴은 월소득 있죠? 딱 정해져 있는 금액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게 돼 있지 않으면은 지출이 뻥튀기 돼가지고 커지거나 혹은 나는 저축을 매달 저축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실제로 내 손 위에 올라와 있는 모여있는 돈은 많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하는데 내 손에 이것밖에 없네? 굳이 의미가 있나 하면 또 지출 더해. 지영 저축 재밌어요? 저축이요? 재미있어요, 저축? 네. 진짜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지출을 많이 쓴다고요? 저축이 재미있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 이거 하고 있어요? 왜 해요, 이거 저축? 그냥 돈 모으고 싶어가지고. 목적이 없잖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축과 지출을 한다고 하지만 지출은 지금의 내가 쓰기 위한 거고요. 저축은 미래의 내가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잖아. 그러면은 결국엔 저축을 함에 있어서 지영 씨는 목적이 없이 그냥 모아야 하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 아니에요? 남들 다 하니까. 근데 방법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적금이라도 가장 원금 보장되는 안전한 거 해야 하니까. 근데 50만 원씩 70만 원씩 두 개 합쳐봐야 120이에요. 1년이면 1440이거든요, 원금이. 그럼 1440만 원 넣어가지고 1년 뒤에 이자는 몇 프로짜리 지금 적금하고 있어요? 4.5%. 4.5%? 그러면은 적금에서 주는 표면 이자율 4.5%는 은행에 1년 동안 그걸 예치를 해놔야지만 준다라는 건데 1년 동안 돈이 들어있는 달은 12달 중에 첫 달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둘째 달에 들어가는 건 11달 들어가 있는 거잖아. 마지막 달에 들어가 있는 건 한 달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 달에는 12분의 1, 둘째 달에는 12분의 11, 1년치로 하면 표면적으로 주는 4.5%의 절반 이자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440만 원 원금 넣어가지고 그것의 절반 이자인 대략 한 2%라고 계산을 하면은 1년 뒤에 받는 이자는 기껏 해봐야 30만 원. 그러면은 원금을 한 달에 120만 원 저축해가지고 1년 뒤에 원금이 1,440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도 나름 직장인 치고는 목돈이잖아요. 근데 이자 1년 뒤에 30만 원 준대. 만족하세요? 아니요. 재미있어요 이게? 근데 심지어 물가는 매년 5%씩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걸 받아봐야 이자를 받아봐야 내 물가만큼 벌었어요 돈을? 못 벌었죠. 그럼 내 자산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저축이 재미없으니까 지영씨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다니고 싶어요 일? 아니요. 그쵸. 분명히 그러면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뭘로 풀어요? 쓰는 거. 그렇지. 바꿔서 얘기하면은 지영 씨는 지금 저축이 재밌는 게 아니라 해야 하니까 남들 다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지출을 쓰는데 재미 붙여서 늘리고 있는 거지. 보세요. 그럼 제가 바꿔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지영 씨가 관리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돈 뿌려낸 게 눈에 보여.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좀 재밌을 거예요. 그렇지. 재밌지. 그럼 돈 쓰는 게 재밌을까? 돈 불리는 게 재밌을까? 불리는 거. 그렇지. 그럼 제가 장담하건대 지출 강제적으로 쓰지 마세요.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안 배웠어요, 부모님한테? 돈 아껴 쓰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의 말이 틀린 건가? 아니지. 부모님의 말은 맞지. 우리가 안 지킨 것 뿐이지. 왜? 저축하는 것보다, 은행에 돈 넣어 저축하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재밌으니까. 지금 당장. 지금은 괜찮아요. 앞으로도 괜찮아요. 언제까지 괜찮냐면은 지영 씨가 은퇴하기 직전까지만 괜찮아요. 결국에는 은퇴라는 개념은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때가 은퇴인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은퇴한 이후에는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은퇴할 때까지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 대다수의 젊은 친구들, 특히나 이제 직장인 친구들이 가장 오해를 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영 씨 사회생활 한 지 이미 6년 됐죠? 네. 은퇴 몇 살에 할 것 같아요? 본인? 60. 60에 은퇴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30년. 대략 30년 정도 남았죠. 그러면은 이미 6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30년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지금의 환경이 평생 간다라고 다들 오판을 해요. 은퇴 이후의 삶을 지금 직장인들 혹은 지영 씨의 선배들은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 안 해봤잖아. 근데 선배들도 지영 씨보다 더 많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선배랍시고 조언이라는 걸 해주잖아. 근데 본인들 또한 은퇴 이후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자기네들이 경험한 게 전부인 것 마냥 후배들한테 알려줘요. 그게 잘못했죠.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언제 제일 가장 크게 후회하는지 아세요? 은퇴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자산의 평가 방식 그리고 세금의 평가 방식이 완전 달라지거든. 근데 그것을 누구 하나가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표를 그려봐 드릴게요. 지영 씨는 올해 29살이에요. 언젠가는 은퇴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영 씨가 얘기를 하는 은퇴의 60세도 되게 오래 잡은 거예요. 은퇴는 점점 빨라져요. 부모님 세대는 20살에 입사를 해가지고 65세가 넘어서 지금도 일을 하세요. 근데 부모님들의 평균 수명은 80세, 100세라고 했으면 당연히 은퇴 후에 살아가는 삶이 근속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근데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근속기간이 짧아지면서 뒤에 은퇴 이후의 삶이 점점 길어져 버리죠. 단순히 지영 씨에 대한 얘기만 파악을 한다 하더라도 29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60에 은퇴를 한다고 제가 잡아드릴게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근속연수는 30년인데 은퇴하고 나서 내가 사망은 100세라니까 아이고 저는 80 이후에 살 생각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빨리.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안 그래요.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부터 해서 부모님 세대들 되게 정정하시죠? 그분들의 평균 수명이 100세 그리고 지금 젊은 친구들 MZ세대라고 하죠. 2030, 40 세대까지 그 친구들이 그분들 나이가 된다는 건 앞으로 40년 뒤인 건데 의료기술, 경제기술, 산업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평균 수명은 120세로 나와요. 그러면은 120세 살아가는 거는 너무 징그럽잖아. 그래서 100세라고만 잡아도 은퇴 이후에 소득 없이 살아가는 기간이 40년. 단순하게 산수로만 계산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버는 돈을 생활비 빼고 저축하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때 쓴다 하더라도 지영씨 330에서 230 쓴다고 가정할게요. 100만 원 축할 수 있네? 100만 원을 뒤를 위해서 준비해요? 안 하잖아. 대다수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결혼자금 그리고 자녀교육비 그리고 내 집 마련 작업 이거 다 하다 보면은 은퇴 자금 만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기껏 만들어 봐야 한 달에 한 20만 원 넣나? 개인연금으로. 근데 그거 준비해 봐야 이 뒤에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은 당연히 택도 없이 부족하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테크를 왜 하고 싶어요? 부자같이 살고 부자 못 돼요. 안타깝지만 부자가 되려면요 딱 두 가지가 같이 엮여야 돼요. 첫 번째는 근로소득이면 안 돼요. 사업소득이어야 돼요. 근로소득엔 소득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 내 맘대로 소득을 올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의 상한선 없이 내가 소득을 벌 수 있게끔 기본 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재테크까지 같이 겸해서 잘해야 돼요. 그러면 근로소득자들한테 다 그만두고 사업하라. 그건 또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막말로 제가 지영 씨한테 부자같이 못 살아요. 사람답게도 못 살아요. 이거 그만두시고요. 사업하세요라고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제가 직장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딱 하나요. 그러면은 저축만이라도 제대로 해라. 재테크만이라도 제대로 해라. 그러면은 부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사람답게는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 은퇴 이후에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은퇴 이후에 한 달에 월 생활비 얼마 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80만 원. 80만 원. 왜? 지금도 근데 80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지금 기준만 잡아도 지금 한 달에 240만 원. 뭐 그때면 내 집 마련 했다라고 치면은 뭐 집에 대한 거 뺀다 하더라도 뭐 대출 다 상환했을 거니까 뺀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 생활비만 지금 한 200 들어가는데 지영 씨 혼자. 근데 30년 뒤에 물가 지금보다 2배에서 2배 반은 올라갈 거예요. 지영 씨 기준으로 20년 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20년 전이면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그럼 오므라이스 지금 한 그릇에 얼마예요? 지금 10,000원. 10,000원? 9살 때도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10,000원이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 오므라이스 가격은? 5,000원 정도 했 5,000원? 사실 5,000원 되게 비싸거든요? 그때 당시면. 그러면 5,000원이라 해볼게요. 그럼 20년 동안 지금 물가가 몇 배 오른 거예요? 2배. 2배 오른 거죠. 그러면은 30년 뒤에도 물가가 2배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영 씨 한 달에 얼마 필요해요, 그럼? 400 필요해요, 400. 근데 지금은 200만 원의 지출을 감당이 되는 거는 소득이 있기 때문이잖아. 근데 제가 물어본 400만 원 필요에는 은퇴 이후라는 거는 소득이 없어진 이후의 생활비인 거잖아요. 그럼 400만 원의 생활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남아있는 근속연수가 길어요? 은퇴 이후의 삶이 더 길어요? 은퇴 이후에. 그럼 제가 지영 씨한테 선택지를 줄게요. 지금 여유롭게 살고 나중에 힘들게 거지같이 살래요? 아니면은 지금 거지같이 살고 나중에 부자같이 살래요? 반반 안 되는 거죠. 반반? 지금 지영 씨가 살아가는 삶은요, 지영 씨의 삶인 거고요. 지영 씨가 모으는 이 돈들은요, 내가 지금을 누리기 위해서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월급 내 맘대로 올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돈은 미래에 나한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반반. 반반? 지금의 나도 좀 즐기면서 살고 싶고 미래의 나도 챙기고 싶다. 욕심쟁이네. 그러면은 저축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이제는 조금 계획을 가지고 저축을 제대로 잡아가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더 얘기해 줄 내용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돈이 있으면 좋아요. 아, 파킹 통장 하나 있어요. 내 숫자는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좋다라고 했는데 자꾸 파니까 나와 뭐가. 파킹 통장에 얼마 있어요? 350만 원 정도. 350만 원? 이건 비상금으로 그냥 들고 있는 거죠. 네. 또 있어요? 아니, 없어. 아, 있을 텐데. 잘 생각해봐요. 있을 거야. 뭐 숨겨놓은 주식이 있다거나. 그럼 이게 현재 지영 씨의 현 상황이잖아요. 무슨 생각 들어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거 되게 심각한 게 맞아요. 제가 보증금이 얼마만이라도 모아놨다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잘하면 앞으로 잘하면 돼요. 라고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결국에는 좀 극약 처방으로 가야 돼요. 저축의 룸의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 거는 지출의 룸의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건 누구도 해줄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거는 지영 씨의 의지예요. 지영 씨가 얼마나 욕심을 갖고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싶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생활비가 이제 줄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왜 더 노답인지를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현재 내 상황인 거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의 액수를 계산하진 않았잖아. 그러면은 자, 돈에 대한 액수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앞으로 돈을 모아가는 목표를 설정을 할 건데 첫 번째, 결혼. 만약에 지영 씨가 결혼을 한다 라고 하면 신혼집을 얼마짜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금액은 잘 모르겠고 서울에서 살고 싶긴 해요. 아파트는 못 들어가요. 일단 아파트는 못 들어가고 일단은 빌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기본 4억 정도는 할 거예요. 두 번째, 아기 생각 있으세요? 네. 만약에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면 몇 명이나? 한 명. 그러면은 자녀 1인당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들어가는 것 같으세요? 2억 정도? 아, 택도 없어. 이 친구들의 이제 교육비가 1인당 대략 4억 정도 들어가요. 근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교육비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지영 씨가 앞으로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언제쯤 하고 싶어요? 30 중반 전에는 하고 싶어요. 30만? 그럼 앞으로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있을 거네. 만약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면 언제쯤 낳고 싶어요? 허니문으로 바로? 30 중반이면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쵸? 나이가 있으니까 초등학생 입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10년 뒤에 물가다라고 하면은 자녀 1인당 아무리 못해도 5억 이상은 필요할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플러스 그 다음에 당연히 내 집 마련이 또 목표겠죠.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 꿈 없는 사람 없잖아요. 1차적으로 내 집 마련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매매로는 못해요. 너무 비싸요. 너무 많이 올랐어. 서울만 하더라도 뭐 개나 소나 다 10억이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도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양, 청약. 그래서 청약을 넣는 게, 청약 넣는 게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청약 분양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5억이면 돼요. 보통 5억짜리 분양을 들어가잖아요. 대출 3억 받거든요. 근데 전세자금이라던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대출들은 이자만 내잖아요. 근데 내 집 마련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상환이에요. 그럼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 3억 대출 받았다. 그리고 30년 동안 앞으로 근속연수 30년 남았으니까 30년 상환한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원리금 상환액만 기본 150이에요. 그러면은 부부 합산 소득에서 생활비 제외하고 자녀의 교육비, 양육비 제외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 150 나가잖아요. 그럼 저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원리금 상환하는 게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은퇴하고 나서가 문제인 건데 은퇴하기 전까지는 살아가는 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월급 받으면 지금 생활비 쓰면서 대출 상환하면서 근데 대출도 내 명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네. 대출 받았다는 거는 은행 명의의 지분이 전부 다 100% 내 지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한다고 생각해. 내 부동산 자산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도 살아가는데 의식 주가 필요한데 주는 그래도 해결이 되죠. 네. 집이 해결이 되니까 그럼 의하고 식은 어떻게 해결해요? 생활비가 없는데 현금이 없는데 저축을 못해서 이게 대한민국의 다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먼 미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뿐이지.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부부합산, 노후자금. 인당 제가 400 얘기했죠. 최소 생활비. 지금 은퇴하신 분들 최소 생활비가 한 달에 월 300이에요. 그 소린 뭐예요? 300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생필품, 의류, 그리고 혹은 건보료, 세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합산해서 납입을 해야 되니까 부부들이서 최소 생활비가 월 300인데 그럼 우리가 은퇴했을 때 최소 생활비는 월
600 이상인 거예요. 내가 그것도 최소 생활비라는 거는 여유롭게 지금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말 죽지 못해서 살 수 있을 정도가 최소 생활비인 거지. 자, 부부 합산 노후자금은 월 600만 원 이상은 필요하다. 부부 합산 600이라는 거는 한 사람 인당으로 따지게 되면은 월 300이죠. 개인에 대한 목적자금, 살면서 내가 꼭 필요한 돈만 계산했을 때가 대략 한 30억 정도 필요해요, 혼자. 그러면은 지영 씨가 지금 소득에서 월 330이죠. 시간이 지나면 연봉 올라요, 안 올라요? 몰라요. 오르죠. 지금 은퇴하기 직전이신 분 연봉이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그분 한 달에 월 소득 대략 얼마 정도 돼요? 500? 500? 그러면은 지금 지영 씨의 소득이랑 그분의 소득을 합친 다음에 나누기가 평균 월급이겠네?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럼 400이네요. 앞으로 30년 정도 일을 더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400만 원씩 지금부터 지영 씨가 은퇴할 때까지 벌 수 있는 총 소득의 합은? 400만 원씩 1년이면 4,800. 그럼 대충 그냥 5천이라고 잡을게요. 1년에 5천, 10년이면 5억, 30년이면 15억.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15억인데 내가 지금 살면서 평생 동안 필요한 돈이 얼마라고요? 30억. 그러면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돈을 다 모아서 2배를 자산을 불려야지만 사람답게 사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전체 15억 중에 몇 프로 저축해요? 30%. 그럼 15억에 30%면 4억 5천. 대략 그냥 5억이라고 잡을게요. 5억을 가지고 30억 만들어야지 지금 지영 씨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야. 가능해요. 주식에 어떠한 종목을 투자를 해가지고 5배, 6배 터질 수도 있어요. 운 좋게는. 근데 제가 말하는 5배, 6배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종목에 대한 수익률이 아니라 지영 씨가 가지고 있는 저축하고 있는 전체 자산이 6배가 된다고. 그러면 그 종목에다가 지영 씨의 전체 자산 6억 넣을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넣지. 그러니까 뭐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해지려면 첫 번째, 소비를 줄인 다음에 저축을 액수를 올리고 그렇게 잡혀있는 저축 자체를 제대로 굴려서 불리고 그리고 지영 씨가 고민을 할 부분은 딱 하나. 어떻게 하면 내 몸값을 올려가지고 소득 자체를 올릴 수 있을까? 그것만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자산의 배분, 구조 관리, 불리고 지키고는 전문가가 옆에 붙어가지고 코칭 관리를 해주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재테크 자산 관리다. 대다수는 재테크 이꼴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투자 이꼴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예요. 재테크는 전부 다 잘해야 돼요. 투자는 돈을 불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키는 것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걸 다 잘해야 재테크를 잘하는 건데 대다수 사람들은 불리는 것만. 제가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 있어도 지영 씨 앞으로 30년 동안 5억 가지고 30억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저도 못 만들어요. 근데 이건 할 수 있어요. 지영 씨는 지금 투자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당연히 모르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쪽 계열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부터 은퇴할 때까지 지영 씨가 하루에 1시간만 투자에 대한 공부, 재테크에 대한 공부, 돈에 대한 공부만 꾸준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은퇴했을 때 과연 돈한테 일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 그거예요. 그게 재테크예요. 그게 자산관리고요. 좀 더 나아가서 전문가가 옆에 붙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설계 구조를 해준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일을 하면서 번 소득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는 이제 전문적인 세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 있죠. 왜냐면 절세라던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 거기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해야 돼요. 내가 살면서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게 사실상 보험인 거거든요. 근데 다들 보험에 대해서 안 좋게 인식을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저축을 해가지고 생활비 쓰고 남는 돈들을 모으는 거에만 포커싱을 두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해칭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잘 모은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돈이 다 사라져버릴 수가 있겠죠. 즉 보험이라는 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해칭, 리스크 자산을 해지하기 위해서 내가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앞으로 터지게 될 최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내가 경제소득이 있을 때 제대로 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운동을 사실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운동 비용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저는 지금 부담스러워서 결제를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떤 운동 하세요? 헬스를 했는데 필라테스를 하고 싶긴 해요, 지금. 그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그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운동 비용은? 우선은 지금 저희가 생활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운동이나 뭐 이런 게 없는데도 이 정도를 쓴다라고 하면 정말 다른 부분에서 정말 많이 세워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비 지출 패턴을 우선 파악을 하고 사실상 운동을
해도 될 만큼 생활비나 이런 걸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그 신용카드 쓰시나요? 네.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목돈을 할부로 많이 결제를 하잖아요. 저희는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라고 하는 주의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지출 패턴이 잡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같은 경우에는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면 비상금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그 비상금으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계산해보고 그런 다음에 2차 상담 때 어쨌든 지영 씨에 대한 본인만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 부분 얘기 들어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로.